안녕하세요. 네, 마음을 공부하는 힐링 소울닥터 네. 김석봉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게 직업 증후군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맨날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상황들을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들을 네. 비판하고 네. 또 그들의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이러면서 또 그냥 진짜 눈에 이렇게 쳐다보기도 싫은 댓글들을 네. 또 보고 네. 이렇게 사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제 심성이 굉장히 피폐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장님은 저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뉴스 브리핑을? 한 2년 전. 2년 전쯤 네. 되셨어요. 네. 원장님하고 저하고 문자를 처음 한 게 한 1년 반쯤 되셨죠. 네. 네.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소장님, 소장님 그 종편에 나오실 때,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연히, 거기,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2년 보셨으면 쭉 제 인상이 완전히 그냥 험악하고 눈빛이 사악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다시 이제 예전에 공부를 했다가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예. 인도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트 기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 행위의 결과를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행위는 실제로 우리의 직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매일같이 어떤 업무를, 직업적인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가바트 기타는 이제 힌두교 경전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신에 이르는 방법이거든요. 신에게로 가는 방법인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하루하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 마음을 담아서 환자를 진료를 하면 그게 바가바트 기타가 이야기한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에 집중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황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이제 이렇게 뉴스 브리핑 하시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하고 정보 탐색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것 자체에 온 마음을 담게 되면,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에 해당되는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의 요가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하는 직업적인 일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이고 좀 고리타분하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대부분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일 하나하나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결과,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어떤 열매로 찾아올지에 대해서 미리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를 열심히 보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바가바트 기타에서. 근데 이제 바가바트 기타를 이번에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놀란 거는 뭐냐면,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예전에 금강경을 좋아해서 금강경을 한때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어디에 의거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을 내라는 거죠. 뭐를 바라거나 뭐를 기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마음을 내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응무소지 생기심. 이거는 이제 6조 대사가 득도를 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응무소지 생기심. 근데 이게 또 뭐하고도 또 통하냐면 노자 도덕경에 보면 무의지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바가바트기타에서도 행위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하거나 열매를 집착하지 않고 행위를 순수하게 거기에 마음을 잡아서 하는 것. 그다음에 응무소주의 생기심 금강경에서 어디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라.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그다음에 무의지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함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종교의 경전에 통달해야 될 바티칸이나 네. 또 한국의 신도가 뭐 몇만 명, 네. 뭐 몇십만 명 되는 대형 교회 목사들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헌금과 수입에 집착하고 네. 또 세습에 집착하고 남한테는 맨날 종교의 경전을 가르치면서 또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에 이렇게 간다라는 네. 부분에 대주교나 되는 사람들이 또 다리를 놓고 그게 평화라고 주장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과 네. 또 그 경전을 전달하는 네. 이 매개자로서의 그런 행태와 실제 이 사실간의 이 괴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은 제가 전번에 그 고스톱 치는 스님까지 포함해서요. 네. 정신과사도 제가 두 부류로 나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항상 겸손하게 환자로부터 계속 배워나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중에서도 어떤 성직자는 진짜로 그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가 하나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되는, 출세나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이용하는 성직자들도 분명히 소수지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죠.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과연 만족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에 가는 신도들 중에 네. 많이 배우고, 네. 뭐 교수도 있을 거고 학자도 있을 거고 네. 지식인이나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범주도 있을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앞서 말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네. 이 어떤 회의를 가지지 않고 맹목에 빠져드는 부분은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지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성의 역할이 거의 망상 수준의 그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한국의 판단을 못 해요. 이 좌파들 중에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좌파들은 지금 현재 문 정권, 이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내부적 비판을 하지를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완전히 조용하잖아요. 그죠? 거의- 시국 선언도 없고, 네, 또 무슨 성명문 발표나 전혀 없죠. 이런 것도 없고, 네. 정권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도 그 종교랑 거의 똑같은 그런 거죠. 내 종교는 옳고
다른 종교는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듯이 내가 내가 속해 있는 좌파의 좌파를 위해서는 그 실제로 좌파를 이끄는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다든지 정권이 잘못한다고 해도 나는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보태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힘을 실어서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게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는 이 모든 사실을 양심의 입각에서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끝까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잘 되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한 개인이 온전히 개인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없는 사회에서는 파시즘으로 흐르기가 쉽죠. 자,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 1차 대전에서 독일이 망하고 네.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고 했을 때 독일이 세계에서 신학과 철학이 네, 사실상 그렇죠. 제일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또 독일 국민들이 그런 어떤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이성적인 부분에는 제일 강하다. 네. 그러는데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렇죠. 저항했던 사람은 극소수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교회나 성당에서 저항했던 네. 사람도 극소수고 대학에서 저항했던 사람도 극소수고 네. 99.99%의 국민들은 반간하거나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데거도 동참을 했었고. 네. 예, 예. 그러면 또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지식하고 또 끊임없이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좋아해서 하이데거 그 존재의 철학에 대해서 보는데 하이데거는 하이데거 프레임을 가지고 히틀러를 봤어요. 존재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존재를 잘 멋지게 드러낸 사람이 히틀러다. 예. 라고 생각하고 히틀러를 지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치를 확실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철학자는 철학자의 프레임으로 보는데 그 철학자의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때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의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네. 주장을 같이 그 사람의 바탕 이데올로기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참 또 하이데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안나 이야기하고 아렌트. 예, 네. 세계적인 여성 철학자 네. 한나 아렌트하고 하이데거가 네. 스승과 제자로서 또 이 불륜 관계고 네. 또 한나 아렌트는 끝까지 또 하이데거를 또 옹호하다가 역대 또 바가지를 먹었어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의 철학은 철학으로 자기의 삶과는 떨어진 철학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학자가 자기의 삶으로 철학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죽어가면서 로마에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책을 남겼던 감옥에서 책을 남겼던 사람이 있었던 그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을 구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현대 철학에서는 이론적인 그 철학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철학 이론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철학 이론에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니체하고 스피노자를 쉽게 생각이 떠오르네요. 스피노자는 자기 철학대로 살았어요. 니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이 철학에 있거든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스피노자의 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그 막스 베버가 이렇게 네.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책에 네, 보면 모든 폭력성에 잠재어 있는 네.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게 정치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은 물리적인 강제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법을 제정해서 네. 국가를 이렇게 만드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이런 것이 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의 문재인을 바라보면서 이 균형 감각 감각이 문제에서 네. 그 열정은 있다고 칩시다. 네. 뭐 자기가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네, 칩시다. 책임감. 그런데 균형 감각이 지금 균형 감각이 없는 책임감은 진짜 무섭죠. 균형 감각이 없는 열정 너무 무섭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옳다라고 가버리는 거니까 이거 참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오늘 철학 심오한 철학의 세계를 좀 이렇게 탐색을 했는데 뭐 네. 이런 이야기 들으시기 어려우시니까 또 이런다고 어렵다 하고 이렇게 딴 데 또 보다가 중단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지금 이 한국당 네. 한때 또 보수 정당의 정치도 할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지금 보면 김 원장님이 뭐 때문에 정치를 하려 했을까? 아, 저요? 네, 김 원장님은 좀 철학자에 가까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고. 저도 이제 그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그 교과서적인 정치를 좀 꿈을 꿨었어요. 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도 누구한테 신세 최대는 안 지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신세를 안 졌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내가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 이제 정치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죠. 나중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네. 이 책을 하나 써가지고 네. 이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네, 네. 후속편인 네. 꾼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하나 쓰면 네. 그래서 이 정치가 왜 꾼이 정치에 성공하는가? 네. 예? 그래서 정치가 왜 매번 대행적으로 후퇴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책으로 쓰면 역사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이제 무슨 조강특위라고 해가지고 네. 뭐 당협위원장들한테 사표를 받고 네. 정리한다는데 네. 그걸 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전원책 변호사가 네. 이제 위임을 받았다거든요. 네. 권한을 이임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한 260명 될 겁니다. 네. 260명이라고 합시다. 네. 260명의 당협위원장보다 네. 저 밖에서 온 조강특위 위원 4명이 네. 직업으로서 정치나 소명의식에서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들은 패널로서의 정치를 제대로 했을까, 과거에? 네. 예?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씨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되길 바라는 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우파에서는 우파 정당이 다음 선거 총선 전까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굉장히 닥짓을 많이 해도 잘못된 일을 많이 해서 인기가 떨어져도 찍을 정당이 없다 하는 상황이 안 되도록 좀 전원책 씨나 김병준 위원장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른 여러 그룹들 각자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를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빼고 넣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잘 돼야 될 텐데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금방 잘 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저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분들 중에 다수는 무슨 생각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지금 생각해 보면 생업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집안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고, 또 그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권력자가 힘 있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지향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 그러니까 자기를 헌신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의 정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지속성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보수의 이 시각,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건 보수주의가 뭡니까? 컨저버티브. 네, 그렇죠. 영어에 통조림이니 뭐니 다 할 때 이 컨저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지하다, 지속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가 위기에 놓여서 위기에 놓였죠. 지속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보수의 근원적인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보수의 근원적 위기에서 분노하지도 화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이렇게 조용하게 절간처럼 고요한 부분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튀면 정 맞는다라는 말처럼 지금 대부분이 자기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취해 있어야지 자기가 피해를 안 본다라는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이해찬이 50년 집권을 이제 20년 집권 이야기하다가 50년 이야기했죠. 이해찬 나이에 50년을 더하면 117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가 이제 좀 우습게 보였다. 그렇죠. 좀 주면 다 엎드려 버리고 그렇죠. 또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숨어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보수고 또 그 가치가 국민 대중들한테 상당히 버림받았다. 자기들끼리는 이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지간히 죽을 써도 그래도 우리 죽이 저 보수 죽보다는 맛있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뭐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국민들을 인도하고 싶은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직시하고 그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때로만 모여 있고 여기에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 또는 뭐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이런 실현의 시기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서 그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게 나침반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전혀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정치의 나침반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자, 거기에 이제 이 정치인들의 그런 한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에서 2부에서 봤는데 요즘 이제 대중들 같은 경우에
무슨 대중들이야 정치인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 대인관계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네. 이런 대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고민을 해소하고요. 네. 그런 거는 지금 제가 간단히 이제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자꾸 실제 종이에 받아 적어 놓으시고 자꾸 보시고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줄 때 받으려고 주면 안 되고 줄 때 받으려고 주지 말고 그냥 줘야 되고 내가 대우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고 관계를 맺지 말고 이게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대부분 생기는 거가 뭔가를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대인관계는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허한 부분은 자기밖에 못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가급적 안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이 관계 맺기에 대한 허기와 갈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같아요. 네. SNS가 생기기 전에는 한국에서 주로 서점에 가면 대인관계 잘하는 법, 네. 명함 관리 잘하는 법. 네.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 연필로 헤어지자 말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났고 특징이 뭐고 네. 또 그 사람은 하고의 네. 만난 시간이고 이런 거 다 적어놔야 사회적인 관계에서 성공한다. 네. 그래서 무슨 직장에서 출세하려면 정치 포함해서 네. 장사를 해서 성공하려면 보험을 해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이런 관계 맺기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만 네. 성공할 수 있다. 네.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뭔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명함을 받았다가 이렇게 두고 나중에 누가 누군지 기억도 잘 못하는 타입이죠. 네. 그래, 사람이 저렇게 신경을 쓰면서 관계를 맺고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좀 네. 의문을 좀 가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모임, 사소한 데 가서 또 만나도 모임을 만들고 또 모임에 들어가고 동호회도 들어가고 동창회 동문회 막 건수마다 다 가고 네. 그래서 쫓아다녀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보험을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면 보험을 판다고 한 사람은 이해가 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참 힘들게 사시는 거죠. 네? 힘들게 사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은 분이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모임도 만들고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에너지에서 한 10%만 떼서 자기를 돌아보는데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렇다가 이제는 또 SNS가 생긴 다음에는 네. 또 SNS로 관계 맺기를 또 목을 메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뒤다 보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뭔 생각으로 그럴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황 소장님 말씀처럼 강박적으로 한번 일을 시작하면 몇 명을 채워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강박적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는 막 열광적이었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시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바깥에 관계 맺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에너지 레벨이 높은 거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나중에 이제 행복해질 수 있고 나중에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뭐 집안에 네. 행사가 있을 때 네. 사람이 몇 명 오는가 이런 그거는 것들을 진짜 위해서 아니에요. 강박관념적으로 또 네. 매달려서 살잖아요. 왜 그럼 갔다 어디 그 뭐 남에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갖는 거는 그게 전부 그 실제로 뉴로시스예요. 신경증. 그러니까 나는 나로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부분은 영향이 적어지거든요. 그 영향이 얼마나 적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인격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 칭찬을 갈구하지 않아요. 근데 인격 수준이 낮고 실제로 자기가 뭔가 허한 사람일수록 자꾸 겉모습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대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겉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유아적인 사랑의 욕구인데 그게 이제 충족이 못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자기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필연적으로 충족될 수가 없어요. 충족되지 못하면 거기에서 적개심, 분노, 죄책감, 불안 이런 것이 이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져요. 내가 힘드니까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예. 오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관계 맺기보다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에 더 네, 그게 집중해야 중요합니다. 될 거 아니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별 관계가 없이 아, 그냥 우리 황 소장님 중처럼 스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네. 자꾸 이제 우리 댓글에서 황 소장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건강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에 신경을 쓰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비유 맞추냐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건데 우리 황 소장님은 정확하게 그거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정확하게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은 이렇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 강도가 강하다,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원장님이 나오셔갖고 위로해주는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좋은 읽으신 책이 계십니까? 아까 말씀 주신 바가바트 기타. 지금 그 자치 좀 이야기하십시오. 이거 저거 들어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책 이름이 워낙 바가바트 기타라고 해서요. 힌두교 바가바트 기타. 바가바트 기타. 기타라는 말이 경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바가바트 기타, 우파니샤드 이런 겁니다. 우파니샤드 들어봤습니다. 예. 네, 바가바트 기타는 굉장히 긴 서사시 중에 마음 공부에 관련된 부분만 딱 뽑아서 책으로 만든 그 부분만 그러니까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마하바라타. 마하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바라타족의 대서사시. 서로 전쟁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뭐 그 과정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요가,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이 요가거든요. 예. 요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게 바가바트 기타. 따로 책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 바가바트 기타. 네, 바가바트 예. 기타. 예, 여러분들 세상사에 그 너무 관계에 열중하지 마시고 예. 주말에는 바가바트 기타 저도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가바트 기타는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무슨 말인지 답답하고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평전들이 여러 개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원전 번역에 제일 충실한 거는 길회성 씨가 번역한 책이 제일 원전을 잘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디가 그 편역한 게 있고요. 샹카라차리아, 아차리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샹카라라는 대사상가가 바가바트 기타를 그 해제를 붙여서 소설한 책이 있고 또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가바트 기타 해제를 쓴 책이 있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너무 복잡한 힌두어 이름이 많이 막판에 등장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하려면 힌두어 경전까지도 좀 아닙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여기 당산동 시대를 네. 저희들이 이제 마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당산동으로 네. 이 상수동 네. 이 극동방송 옆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운전하다가 또 딴 생각하시다가 이 이쪽으로 오면 안 되죠. 양화대교 넘지 마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당산동 시대 여러 이 시청자분들, 회원분들 네. 또 출연자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이제 성공적으로 뭐 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마감하고 네. 이제 또 이 홍대 시대를 네. 열겠습니다. 오늘 홍대 시대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